요즘엔 말이죠. 눈만 뜨면 트럼프가 뉴스에 나타납니다. 뭐 새 벽두부터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 대통령을 잡아버려 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만 이제는 또 다른 나라 영토를 또 탐내고 있어요. 그린란드라고. 그런 거 하면은 자국 안에서 멀쩡한 시민을 죽여버려서 대규모 저항에 봉착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란을 곧 침공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쿠팡 문제, 소년보 문제 등의 또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도 하고 있고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또 관세 압박을 다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유엔사가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한국 정부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미국과 트럼프와 미국 한반도의 주제로 함께 좀 대담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늘 밝은 해안으로 정세를 짚고 또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오신 전 국방대 교수님이시죠. 문장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를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이어 트럼프입니다. 뭐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닌데 예. 말을 많이 하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가장 이제 관심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우리 한국의 이제 관세를 아니 이거 작년에 그 뭐 정상회담도 하고 해가지고 뭐 이제 25% 15% 낮췄다 하고 우리도 뭐 투자를 3,500억 한다 그래가지고 얘기 잘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 갑자기 또 그냥 왜 빨리 비준을 안 하냐, 뭐 왜 뭐 법안을 왜 이렇게 빨리 안 만드냐라는 이유로 다시 또 25% 올리겠다고. 그것도 뭐 방법도 희한해요. 그냥 느닷없이 그냥 SNS에 트럼프가 올림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졌어요. 이거 참 이게 현재 뭐 당장 이 공식 행정명령 발효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뭐 그 한국 국회의 비준 문제가 이게 이슈가 되어 버렸는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외교 참사다 빨리 비준을 하자고 좀 난리를 피고요. 그렇죠. 예. 국회는 이렇게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에요. 국회 고유 권한이죠. 고유 권한인데 예. 이걸 가지고 일국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SNS에다가 뭐 몇 줄 올려서 네. 압박을 가한다. 사실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은 남의 나라 하려면은 국회. 정식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들끼리 통화를 한다든가 예. 좀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이 SNS에다 해서 볼 테면 봐라 안 보면 말고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고 약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나 미국에게 굴종적으로 예.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만만한 상대로 보는 나라가 미국이 특히 음. 트럼프가 우리 한국이 아닐까 뭐 그런 거 하도 저자세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국회 비준을 우리가 약속을 했었나요? 당시에? 그것은 약속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헌법상의 절차예요. 그냥 절차니까. 그렇죠. 또 당연한 우리 거죠. 마음이잖아요. 할 그렇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준 동의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예. 앞으로 영원히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합의를 무시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건 한국 정부에다 겁을 줘가지고 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은 진짜 혼내주겠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의도가 그냥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은 표명이 비준 안 했죠? 미국은 그다지 그 비준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 중요한 사항 외에는 안보 관련해 가지고 또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외에는 행정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우리 보고는 이 빨리 하라고 난리인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말이에요,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그냥 비준을 서두르자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한국 정당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정당이 아닌 우리 것 한국 같아요. 정당이죠. 저는 요즘 보면서 국민의힘이 한국의 정당이 아닌 것 미국의 언한 정당 같지 않은 걸 미국의 보면. 정당 그 대표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이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비율을 맞춰주지 못해 안달인데, 근데 제가 볼 땐 좀 더 신중하고 이건 그야말로 이건 진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입장에서는 국가의 뭐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문제니까. 문제가 아닌데 우리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하지만
미국이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우리 기분은 나쁘지만 문제를 제기해 버린 상황이고 이 어떻게 이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이게 상대방의 행동을 또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상대방 이럴 때는 상대방 페이스에 몰려들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잘하고 있어요. 당장에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장관이니까 주무장관이 당연히 가서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런 정도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이게 여유 있게 좀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가장 그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중시하고 있는 내세우는 것이 예. 이 국익과 실용이잖아요. 실용. 국익과 실용이고. 그래서 그걸 따져봐야죠. 게다가 좀 더 자세하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죠.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네. 투자가 된다. 상업적 합리성.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네. 그런 거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합리성이. 그렇지 돈이 돼야지 투자도 하는 것이지 안 되면 안 하겠다라고 그냥 하는 뭐 것이죠. 강제로는 안 해,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 좀 더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그렇죠. 배설물은 그냥 더럽기만 한데 네. 미국이란 나라는 더러우면서 무섭죠. 무섭기도 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플랜 B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플랜 B. 그러니까 어떤 게 만약에 있을까요? 예. 트럼프가 진짜로 음. 25%로 재인상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기업들하고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놓고 플랜 B를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준비를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국민들한테 당연하죠.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은 그렇죠. 정부가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실대로 정직하게 그렇죠. 설명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투명하게 공개를 잘 하잖아요. 그냥 뭐 국무회의도 다 공개하고 그렇죠. 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이렇게 보여주고 기자 간담회 다 보여주니까 근데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투명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다 깔 국가 수는 간의 없다. 이제 외교적인 사안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반미 감정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미국하고 대결적인 자세를 보인다든가 예.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예. 국민에게 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그리고 그게 또 국민의 또 중지를 모으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국민들 스스로들이 야,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리는 없는 거니까 잘 설명만 해도 국민들은 알아서 굉장히 좀 반감이 국민들이 많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알아서 생기는 그렇다고 거지. 정부가 반미 감정을 반미를 선동하지는 말아라.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건 위험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지금 현재 그럴 수는 없는 건데 네. 하지만 국민들한테 상세히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우리 또 약간 또 열받는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열받아요. 다 내용들이. 열받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많아요 이게. 네, 너무 많아. 이게 유엔사와 DMZ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나 사실 가끔씩 유엔사가 이 유령단체 같긴 한데 왜 아직도 유엔사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까 DMZ 그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DMZ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논의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이제 정확한 내용을 보면은 그 비군사적 평화적 목적으로 DMZ 출입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제 직접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유엔사가 평화적 이용이든 군사적 이용이든 전부 다 이제 관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군사적 이용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유엔사가 아주 그냥 이례적으로 직접 이 국회 법안에 대해서 자신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게 유엔사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유엔사는 사령부 네. 건물도 지금 평택에 내려가 있고 평택에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부대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부대로 쓸 것이다라고 하는 몇 군데 기지가 일본에 7개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냥 사무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엔 사령관이 우리 한미 연합 사령관하고 동일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미 연합 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이 모자를 유엔 사령관 모자를 쓰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일개
야전 사령관 아니. 또는 야전 사령부가 정부가 한국 정부 그리고 또 국회 권능을 이렇게 무시하는 주권을 침해하는 이건 예. 주권 침해도 보통 침해가 아니죠. 이게 그렇죠. 정말 혼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뭐 불러다가 혼낼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예.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사가 앞에 유엔이라고 하는 게 붙었지만 유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지위도 않고 명령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그냥 원래 통합사령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1953년 7월달에 만들어졌을 때 예. 명칭이 유엔사가 아니었어요. 통합사령부로 사람이었는데 만들었는데 메가드가 지멋대로 앞에다 유엔을 붙였어요. 유엔을 갖다 붙였고 그래가지고 유엔 사령부가 되고 지금까지 마치 유엔이라고 하는 이 지구 전체의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이 조직과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잘못돼 그래서 가짜 유엔사 얘기가 나오는 예. 것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예. 유엔이라고 명칭은 가짜다. 가짜다. 그리고 유엔 사령부도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이 1990년대 들어서니까 이제 북한이 힘들어졌잖아요. 예. 고난의 행군도 하고 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유엔 사령부의 군사 정전이 그 수석 대표를 또 한국군으로 했어요. 우리 한국군은 거기 유엔 정전 협정의 당사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북한이 반발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군사 정전위에서 중국은 그 전에 이미 나갔고 그러니까 정전이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군사 없어. 정전위원회가 3자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미국하고 미군하고 중국군하고 예. 북한군. 북한군이. 근데 둘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전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에 유엔군 사령부가 군사 정전위원회 기능을 자기 대신하고 있는 거군요. 멋대로 흡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사실 유엔사 군사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명칭이에요. 마치 이것은 국방부의 NSC 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NSC는 대통령 기구로서 밑에 저기 국방부가 그 밑에 하나에 들어가야 하나에 있는 되죠. 것인데 이게 잘못된 명칭이에요. 유엔사도 잘못된 명칭이고 예. 유엔사 군사 정전위원회도 잘못된 명칭이고 그러네요. 거기서 또 이런 월권적인 그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뭐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냥 말도 안 이거 뭐 되는- 처음부터 예. 끝까지 예, 정말 말도 안 몽땅 되는- 잘못된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총집합되어 있는 것이 이번 사태예요. 그렇네요. 유엔사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고 거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주권을 침해했는데 이 여기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 반박을 했어요. 그거 좀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DMZ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DMZ 법은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동영 장관이 또 정면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국회에서 법안이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한 조항이 있어서 정전협정에 있어서 충돌 여지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회 입법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주권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입법권은. 그런데 이것이 정부 안에서도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유엔사 이름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또 막 논란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일단 미국과 관련되는 사안이 나누면은 일단 그렇죠. 부들부들 떨기부터 시작해요. 우리 정치권이나 또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부들부들 떨기부터 시작하니까 벌써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존재예요, 미국이.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예. 따지고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커. 굉장히 그 우리가 움직일 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렇죠. 법리적인 것도 그렇고. 예. 이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은 이건 정전협정 자체에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비군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 유엔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군사적인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법을 해석을 할 때 그건 전문에 있는 것이고 실제 조항에는 그런 게 없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엔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이거 지금 미리 겁주고 일종의 선빵 날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갔다가는
더욱더 문제가 커지고 지금 국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이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작전 통제권 문제하고도 이제 혹시 이따 네.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한국군의 주권, 권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답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이것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 되는 그러네,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지금 유엔 사령관이 DMZ를 관리하는데 뭐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책임도 이용하는 권리만 한국 정부가 하려고 하느냐 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도 한국 정부가 책임까지 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권한 행사하고 그것도 평화적인 경영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그럼 우리가 그리고 다 사전에 짓게. 협의하고. 예. 그래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미리 겁주고 선빵 날려가지고 유엔사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진짜 이제 영토 주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DMZ도 한국 영토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헌법상에도 다 우리가 그러니까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그것도 이 들어가서 평화적으로 거기에 뭔가 하려는 조차도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들어가는 것도 유엔사가 막아서 못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보고를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일이 나온 김에 말이죠. 사실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정전 협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법 적용 문제하고 이거 앞으로 향후 근본적으로 어떻게 충돌을 피하면서 현실적으로 DMZ를 활용할 수 있는가의 주요 논점이 생긴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거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완전히 다 장악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예, 유엔사 물러나고 왜 가라?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싶은 예, 면이 마음은 뭐 굴뚝이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잘안 그게 못 되죠. 되니까 일단 예. 당분간은 유엔사가 그 동안에 정전 체제를 관리하고 DMZ 포함해서 그런 걸 관리하는데 기여를 해왔다. 이거 좀 존중해 주자 이거예요. 존중해주고. 존중해주고. 아, 참. 그러나 마음이 참 좋으세요. 제가 너무 약하게 나가네요. 그러나 한국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주권은 예. 유엔 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제법에서 최상위 가치입니다. 주권. 이건 몇백 년 된 거예요. 예. 몇백 년 된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그리고 DMZ는 한국의 영토지요. 한국 영토잖아요. 우리가 뭐 조차를 주었다거나 예. 심지어 조차 준 땅도 예. 주권에 의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받아야 거예요. 되는데 예. 반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권 문제를 기본으로 깔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예. 평화에 도움이 되는 예. 남북 관계 발전을 하면은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것은 동북아의 긴장이 낮아지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 미국 너희들 계속 국익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그러나 한국 이 국익이 이건 굉장히 첨예한 것이고 한국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참아왔는데 한국 국민들의 뜻을 예. 좀 존중해 달라. 이게 이제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정전협정 없애야지. 정전 협정 예. 없애면은 정전 체제를 어떻게 다른 체제로 변환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정전협정 없애고 평화협정으로 가버리면 더 이상 정전위원회니 유엔산이 하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 취할 조치들이 다 끝나고 나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동시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댓글에 예. 무엇보다 먼저 4대주의부터 없애라고 지금 나오는 거.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다룰 때 예. 뭐 외교관이 됐든 뭐 정부 고위 관리이 됐든 쟤네들은 겁주면은 굴복한다. 그러니까요. 이 생각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말하면 참 맞아요. 족보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고춧가루라고 그러죠. 족보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민들 속에 우리가 지금 이 갖고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이제 숙미주의와 이제 공미주의가 있는데 숙미주의는 없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아름답거나 이제 숭상할 만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게 최고의 이제 그런 일을 해주게 된 성과를 내게 해준 사람이 트럼프 같아요. 트럼프의 큰 공이죠. 더 이상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해서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쪼는 이유는 공미주의, 미국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 두려움이죠. 공포. 쟤네들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다른 나라 쳐들어가기도 하고 막 겁주고 막 하는 게 너무 우리들의 눈에 말도 안 된다 싶으면서도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참 공포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심리적으로. 예, 상대가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예, 공포심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무서운 공포라는 것을 모르면은 예,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또 두려움이 또 생기는 두려움이 거예요. 생기고. 예. 그래서 이것은 미국을 잘 알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관세 문제도 사실 우리가 갑이에요. 왜 갑입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미국은 투자를 받는 그러니까요. 입장이에요. 아니 돈 돈까지 가지고 줘가면서 주는 사람이 갑이지. 그렇지. 돈 주는 게 갑이지. 예. 다만 이제 그쪽에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그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라든지 예. 인내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을 주면서도 맨날 빵 셔틀하고 학폭에 시달리는 이제 피해자처럼 굴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그렇죠. 거죠. 갑이 사실은 갑인데, 갑인데 슈퍼 을이 돼버린 예, 거죠. 슈퍼 의리 돼가지고 예. 이제 빵 셔틀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그 정도로 알겠고 이제 미국 얘기로 이제 나왔어요. 오늘 이제 미국 특집인데 그러면 미국 내로 가보죠. 이제 우리나라 와서 하는 이제 깡패 짓은 이제 그만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미국 내부가 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CNN은 그냥 뭐 매일 예.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얘기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 미네소타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이스가 대규모 단속,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민 단속 요원들이잖아요. 이제 불법 이민 그렇죠. 잡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1월 8일에는 여성 어느 운전자를 총으로 쏴서 네, 사망했고, 르네 그웃이라고 하는 예, 르네 굿.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이제 남자 알렉스 프레티 예. 이가 또 총으로 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동맹 휴교하고 총파업 때리고 좀 대규모 항의 운동을 하는데 더더욱 이제 미네소타 현재 주지사나 시장들까지도 이제 이 이민 단속 중단해라 이거라고 요구하고 아주 엄청난 논쟁에 빠져버렸는데 이 법 남용에 대해서. 근데 이 사건의 의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상당히 지금 비미국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미국이 원래의 그 가치라든지 모습을 트럼프가 아주 단기간에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전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전혀 좀 그러니까 다른 원래 미국이 미국은 되어버렸다. 뭡니까? 네. 원래 미국은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의 자유를 나라였죠. 찾아서 맞아요. 그런 민주주의를 나라였죠. 건설한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민주주의도 없어지고 음.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것도 진짜 이민자면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민은 그런 불법 체류자라면 모르겠는데 자기네 시민 요번에 죽은 사람들은 다 시민권. 둘 다 시민권자들이죠. 그리고 참나, 이거. CNN에서 그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예. 정말 끔찍해요. 막 죽은 사람한테 총을 10발 쏘아버리고. 요번에 그 프레티 그랬더라고요. 죽은 사람한테 계속. 그래서 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비미국화되고 있다라고 음.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가장 기초적인 그 체제라든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념이 지금 완전 혼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일단 미국은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잖아요. 네. 그 법이 충돌하면은 법원이 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엊그저께 판결을 내렸어요. 아 미네소타에 그 병력 보내는 거 이제 합법이다. 그랬어요. 합법이다라고 참 이것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돼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지 예.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아, 그러니까 법을 하는 사람들 순전히 이민 단속 자체는 또 법 합법적이다. 자체. 예. 예. 법 자체의 내부적인 논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음. 미국이 지금 갈등이 뭐 내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심화되고 벌써 지금 여러 개주 뭐 저기 미네소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도 옛날부터 그랬고 뉴욕 뭐 이런 주에서 계속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치적 갈등이 이제 파장을 키우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은 크게 아주 분열된 건 사실 같습니다. 둘로 이제 크게 나눠졌는데 작년에도 노킹스 시위가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트럼프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커졌었잖아요. 작년에도.
근데 지금의 이 아이스 사태가 향후 이제 전개되는 과정 이제 예견을 해봐야 되겠대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은? 글쎄요,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미국적인 가치들이 이민 단속을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익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얼마나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그 반발이 커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초강대국 네. 패권 국가가 지금 쇠퇴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겠죠.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누가- 제국이라고 하는 게 네. 일단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붕괴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전쟁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나라까지. 제국 내부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방에서 또 이제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제국주의가 보통 그렇죠. 무너지죠. 지금 예.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미국은 이미 이제 뭐 유일 초강대국은 이미 끝났고, 예. 그저 아주 강대국 중에 하나로서 그 힘이 점점 약화되고 약화되고 있죠. 경제도 있는- 그렇고 정치 군사도 그렇고. 그런 모습의 한 일환이다.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 보여요. 예. 뭐 제가 정확히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환인 것 같기도 한데 내부가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는 속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연준 의장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예. 연준하면 떠오르는 게 파월인데 예. 예. 이 사람을 올해 5월달에 이제 임기 종료 예정인데 트럼프가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그렇죠. 된 거죠. 작년부터 계속 얘기 네, 나왔죠. 계속 자르겠다 했고 결국 이제 교체를 공언해 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니까 이제 금리를 충분히 낮추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 예스맨이라고 불리는 케빈 워시를 이제 공식 지명했는데요. 일단 이 문제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미국 국내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연준, 무역, 관세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아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하자고요. 네. 이런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강력한 이제 도구예요. 사태를 이해하는데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연준의 아마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물가 관리예요. 물가 관리. 사람들은 뭐 연준이라는 것이 뭐 은행이니까 돈 빌려주고 받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것도 하긴 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잡는 겁니다. 인프레를 잡는 건데 어떻게 잡느냐? 예. 금리 가지고. 금리를 갖고 잡는 금리를 거죠. 가지고 잡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죠. 예.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른다. 인프레가 되고 반대면 반대다. 예. 뭐 그런 거잖아요. 금리를 쪼으면 또 그래서 연준에서는 과연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얼마만큼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세계 가장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 결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금리가 예. 지금 떨어져 왔어요. 그렇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금리가 한 3년쯤 전에는 거의 5% 가까웠는데 네. 그동안 2, 3년 사이에 계속 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더 빠른 속도로 내려라 이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4점 지금 현재 한 4점 한 5% 되는 거거든요. 예. 꽤 높은 거죠. 우리한테 비하면은. 예. 우리는 지금 3점 몇 %밖에 예. 안 그렇죠. 우리는 되는데. 3%대니까. 3%대니까. 예. 근데 전에는 5%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내려왔는데 예. 파월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걸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플레 때문에 미국 경제 무너진다. 경제가 점점 무너진다. 경제가 예. 망가진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당장에 돈이 돌아야지. 그래야지 선거도 자기네 해야 되고. 표가 올라가는 예. 거예요. 당장 이제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중간선거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미리 자르려고 했는데 예. 이제 파월이 버텼죠. 버티니까 이제 할 수 없이 5월까지 갈 것 같아요. 임기 만료가 임기는 5월이니까. 채우고 이제 바뀔 예.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기 케빈 월시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케빈 월시 마음대로 못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이 미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그렇죠. 거대한 움직이기 세계 때문에 경제를 다 움직여 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도 이제 떨어지고 하면은 지금 이미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반대로 희한하게 예. 달러 가치가 우리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달러 패권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계속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좋지 어려울 않을 것이다.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갈 것이다라고 보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 문제는. 그렇죠. 예. 전문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 의견을 잘 들어보고 예. 판단해야죠. 트럼프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앱스타인 파일 공개 얘기도 잠깐 좀 한번 또 짚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보니까 지금 계속 여러 가지가 문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죠, 예,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최근에 말이에요. 그저께죠. 1월 30일 날인데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관련해서 총 300만 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다 깠어요. 다 깠는데 그 2,000개 이상의 영상, 8만 장의 사진, 아주 방대한 수사 자료를 공개. 이것도 물론 하고 싶어한 게 아니라 미 의회가 작년에 통과를 시켰죠. 공개하라고 강제로 그죠? 의회가 통과시킨 건데 그 자료에 보면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뭐 그 일론 클린턴.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름이 튀어나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참 시끄러운데 트럼프에 관련된 자료는 다 편집하고 누락시켰다고 하는 이제 설이 쫙 도르고 있어서 예. 이 트럼프가 상당히 부담인데 이 문제는 미국 그 비밀 문서들을 공개하는 법이 있어요. 네. 비밀 문서 정보 공개 법이 뒤에 하죠, 근데 그거는. 그 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30년 후에, 네. 이것은 뭐 몇 년 후에 뭐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연구 목적상 좀 보다 보면은 네. 먹줄을 딱 그어버려요. 공개는 했다 이거예요. 공개는 했는데 그런데 먹줄을 다 그어서 못 읽게 만드는 거죠. 이번에 앱스타인 파일에서 공개된 그 영상들이 핵심적인 것은 대부분 다 이건 먹줄이 아니라 전체를 까맣게 가려놨어요. 까맣게. 그래서 그것이 CNN이나 BBC라든지 다른 외신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 까맣게 칠해진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 사진의 당사자가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군요. 완전히 미국 그 소위 지도층 어느 나라도 다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지도층의 그 위선 그러니까요. 그 성범죄 행각이죠 사실은. 미성년자. 도 뭐 부르고 해가지고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영국도 지금 난리 났고요. 영국 예. 왕실에서 영국 왕실도 난리 났죠. 왕실까지 이거. 난리가 예. 났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부정하는 행동을 보면은 심정은 더 강화되는 면이 있죠. 그렇죠. 상대가 부정을 하면 할수록 예. 심정은 더 강화되는 강화되고 있는 지금 거. 그런 상황 예.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요거 왜 이렇게 쭉 짚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특집을 다루면서 내용을 완전히 알고 싶다기보다는 현재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하면서 쭉 훑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목적이죠. 내부가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러워지고 그럼 이제 트럼프의 외부를 향한 행동들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NDS 이런 좀 얘기를 싹 좀 넘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NDS라고 하면은 이제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죠.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국방 전략이지만은 대외 군사 정책이죠. 대외 군사 정책.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NSS가 네. 이제 뭐 외교, 안보, 경제 다 다루었다면 그 대통령이 네. 이거는 국방 문제만 이제 전문적으로 다룬 거잖아요. 그 거기에 그게 이제 모법이고 이제 이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일종의 따라온 건데 국방 방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국방 방위 전략이 이제 미국의 군사력 운영의 원칙이나 국방 우선순위 또는 군사 안보에 있어서의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을 이제 다룬 문서죠. 요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발표 났으니까 우리 한국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을 좀 잠깐 하고 할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NSS 국가안보전략서는 발표가 된 뒤에 외교부 그러니까 국무부죠. 네, 미국 국무부하고 국방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국무부에서는 이제 자기네 부처의 실행 전략을 짭니다. 예. 그게 나와 있어요. 에이전시 ASP라고 해가지고 정책 실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국방부에서 나온 거예요. 예, 국방부에서 나온 이것을 보면은 NSS하고 안보 전략서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요. 군사적인 것을 보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NSS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소위 돈노주의라고 하죠. 또 도널드 네. 트럼프의 멀로지. 먼로가 했던 그 고립주의 정책 사실은 고립이 아닌데 고립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고립 전혀 아닌데 그래서 서반구 다시 말해서 남북 아메리카 그린랜드까지 아메리카 포함해가지고 대륙을 싹.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 아, 쉽게 얘기해서 다 먹겠다 이거예요. 아메리카 그러면- 대륙이라도 다 먹겠다는 예. 거죠.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는 먹지는 않은데 예. 내가 확실하게 적절히 관리해 통제하겠다. 통제하겠다. 그런 결국 다 거예요. 먹겠다는 소리네. 결국 다 먹거나 통제하거나 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그 침공한 것처럼 서방구는 완전히 장악하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예. 다 알다시피 중국이 제일 중요하죠. 예, 중국 위협이 제일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뭐 이란, 이란. 그리고 북한이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두 패러그래프 정도 예. 제가 이제 봤더니 아주 짧게 언급이 됐어요. 위협이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미국이 자기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항상 동맹국 파트너를 이렇게 끼워요.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가지고 비록 뭐 직접 전쟁을 하거나 뭐 대결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힘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으면은 겁을 줘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힘을 통한 평화 이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관계되는 것인데 이 전쟁을 억제하고 또 필요하면 수행할 때에 동맹국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맹국의 거기 이제 원문에는 이제 부담 분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담을 분담하는 쉐어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부담 이전이에요. 부담이 이제 전담이 부담을 트랜스퍼하겠다는 거예요. 전담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게도 이쪽 중국 대륙의 이제 동쪽 부분이죠. 동부가. 맡아라.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남중국 해까지 한국이 기여를 많이 해라. 한반도는 확실하게 맞고 100% 맞고 나머지도 기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뭐 해야 되잖아요. 군사력이 물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미국이 최고이지만은 그 지속 가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위태롭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방위 산업을 육성한다. 일대 혁신을 기해 가지고 완전히 개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한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의 예. 그걸 가지고 원칙을 정했군요. 원칙을 정해 가지고 이제 실행 전략을 이제 짜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한 30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저 한 가지 이제 뭐 듣다가 언뜻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한반도를 갖다가 한국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그 유엔사가 그 느닷없이 그래 그 DMZ조차도 관할권도 못하게 말고 평화롭게 활용도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모순이죠. 아니 한국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한국이 한반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예. 뭐 방위산업 능력이라든지 뭐 예, 병역제도 능력 있죠, 사실은. 능력 있죠. 예.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예. 35년 전 얘기예요. 1990년대 이미 우리는 이미 능력이 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한테 얘는 보니까 예. 덧셈 뺄셈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을 지금 완전히 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게다가 한국이 한국 방위를 전담하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유엔사는 계속 존재하고. 존치시키겠다는 거죠. 이것도 논리적인 모순이죠. 좀 더 모순이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을 우리가 대결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국익을 보호하고 쟁취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점잖게 타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곤조곤.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한 게 요번에도 보면은 한미 철통 같은 한미 동맹 그냥 표현도 아니라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표현을 하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아주 그냥 핵심적인 안정을 시키는 핵심 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쫙 써놨잖아요. 근데 그건 바로 뭐하고 똑같으냐 했더니 그게 이제 북한 억제 최전선이다. 근데 그건 이미 35년 전부터 그래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북한은 핵무장을 하지 않았느냐, 핵위협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미국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거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한 50년 이상 된 얘기예요. 1960년대 이미 해구산을 펼쳤으니까. 이미 해구산을 한국한테 약속을 하고 예. 국방 백서에 계속 해마다 빠짐없이 나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건 그런 미국의 의무예요. 왜 의무냐면은 우리가 음. 핵무장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의무예요. 아, 너희들이 그렇죠. 해주니까 우리가 핵무장하지 우리는 않겠다고 핵무장하지 했으니까. 않겠다. 예. 그럼 미국의 이익은 뭡니까? 핵 확산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이 거래 관점으로 보면은 예. 우리가 사실 꿀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관련한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 한국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이미 지출하고 있고 또 방위 산업도 이 뭐 수출을 방산업체들 수출을 많이 할 정도로 상당히 발달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지금 작년에만 해도 합의된 게 보면은 뭐 국방비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3.5%까지도 올렸죠. 유럽보다도 훨씬 우리가 많이 올돼 있지 않나요? 아직은 2.5%, 2.4%, 5% 수준이고 이제 앞으로 약속을 하기를 앞으로 이제 3.5%까지 올린다 약속을 약속한 했죠. 거죠. 또 2030년까지 250억 달러죠. 에 관련된 무기를 사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도 340억 달러 합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소위 그 한미 정상회담의 그 팩트 시트라고 그러죠. 예. 그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설명서 거기에 딱 박혀져 있습니다. 박혀져 있는 거죠. 네, 박혀져 있고 그 이제 국방부 장관들 양국 국방부 장관들이 다 확인을 했고. 그럼 다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당연히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뭐 조약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약속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 안 지키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제관계에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킨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사정이 변경됐을 때 사실 우리가 국방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어요. 주한미군 330억 달러 이거 지금 현재 이미 거의 그 정도로 간접 비용까지 합하면은 근접하게 하고 있고 미국 무기 구매 역시 지금 무기가 넘쳐납니다. 우리 방산 능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 사실 약속을 너무 쉽게 해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좋아요. 뭐 관세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에 어떻게 이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하면은 우선순위를 조정해가지고 나중으로 또 미룬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권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반도 방어에 대해서는 한국이 완전히 책임진다. 그러면 작전 통제권도 완전하게 네. 그냥 뭐 그래도 어떠한 줘야죠, 조건, 그러면. 예. 어떤 조건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중국이 개입했을 때 그 조건 붙이지 말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한국군에서 작전 통제를 지금부터 한다. 끝.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고 전략적 유연성. 이거 2006년도에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어쩔 수 없이 2006년도에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 주한미군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들락날락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 인정해야죠. 그때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때 중요한 또 약속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국은 국민이 원하지 않은 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거. 그 약속도 같이 그것도 한 약속을 같이 한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아주 영리하게 대응했어요. 그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예.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 정도까지 딱 끝내고 사안별로 국민이 원치 않은 전쟁에는 연루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모아 보면은 그런 거네요. 보니까 이 초기에 우리가 한국이 이제 관세 문제나 투자 협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많이 좀 들어줬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하지 않는다고 다시 또 압박이 들어온 것이고 또 유엔사의 문제는 보니까 군사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유엔사에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도 좀 못하게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 국회 비준, 그 국회의 주권에 대해서까지
지금 시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NDSS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잔뜩 주어져 있으면서 당신들이 직접 해라, 직접 이 안보를 다 책임져라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맡아야 될 힘들은 넘겨주지 않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섞여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이 확보해야 될 군사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예를 들어서 네. 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출동할 수 왔다 갔다 할 있고 수 있게 한다. 거기 더해가지고 예. 한국군까지도 협조하는 거. 협조해라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죠. 명문화가 안 됐지만은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자국 중심이구만. 그러니까 미국은 그리고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한국을 지금 무시하고 있고 무시하고 옥죄고 있는 거죠. 옥죄고 있고. 왜냐면 그런 상대로 봅니다. 예. 이건 뭐 미국만 욕할 게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보여왔고 또 너무나도 당연히 당연하게 미국은 당해왔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반미 감정, 뭐 미국 욕하기 여기에 너무 그냥 그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그냥 오늘 좀 약간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어진 시간이 또 어느덧 다 되었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군요. 또 다음에 또 다시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아니면 오늘 원래 마지막으로 이란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그것 빼고는 다 했습니다. 이란 얘기는 뭐 어제 성희강 선생님하고 이란 얘기는 아주 충분히 많이 다뤘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이제 한 며칠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굉장히 지금 이란 얘기가 엄중한 이제 사태. 미국이 뭐 이란 친다는 소리인데 네. 좀 더 지켜보고 실제로 치게 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예, 마무리 발언은 뭐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예. 지금 미국이 우리의 정말 혈맹이고 동맹이었는데 미국의 영향력이라든지 미국의 우리 안보에 대한 기여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할 만큼 또 미국에 해줬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무기를 사줬고 미국의 여러 그 경제적인 그 도움 요청 또 협조 요청에 우리가 많이 100% 뭐 미국에 대한 투자 포함해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정말 동맹국으로서 완전한 대등성은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주권과 핵심적인 국익인 평화 이것은 지키는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국민적 지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정책 결정자들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그런 이제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즌을 어떻게 보셨나요? 거대한 성처럼 견고해 보이던 미국은 이제 황혼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패권이 무너지고 세계사적 질서가 변동을 일으키는 시기에 반드시 전쟁이 뒤따랐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모습은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패권 몰락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맹의 주머니를 털고 전선을 남미로 확장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몰락의 징후이기 때문이겠지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의 길, 당당한 자주국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입지가 넓어지고 좁아지고는 미국이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정치 영역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문제 핵심을 풀어주신 문장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